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늘은 더 좋아요. 왜? 해피 추석이 눈앞이니까. 그리고 쫙 연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늦더위 때문에 벌초하시는 분들 혹은 성명하시는 분들, 늦더위 때문에 말벌이 기승이다. 말벌이 나무에 집을 짓는 것들도 있고 땅 속에 집을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서 말벌떼를 만난다. 정말 위험합니다. 일반 벌의 독이 600배 수준 위험합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벌 만났다. 30-40m 일단 뛰세요. 혹은 산에 올라가실 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F킬러 갖고 올라가시면 도움됩니다. 자, 사고 안 나도록 제가 봉 전문가예요. 벌 전문가 정봉주.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귀향하실 때 안전운전, 졸음 따위는 없애주는 정봉재 정치쇼 103.5MHz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자, 영화에도 연휴에 가장 가까이 할 게 영화죠.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덩치는 영화평론가 싹. 그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퍼지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그 리듬 그대로 저한테. 덩치는 영화평론가 아싸부터 이게 그래야 돼요. 그거 안 붙이는데? 그걸 짝퉁. 네, 예. 연휴 시작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예전에 대목 기간이 항상 이렇게 추석 아니면 설날이었거든요. 예. 올해도 많은 작품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작품 위주로 아무래도 극장가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도배되고 있는. 부익부 비니까. 네. 킹스맨이 아무래도 많은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영화도. 킹스맨 영화 나고 좀 깜짝 놀랐어. 제 영화인 줄 알고. 왜요? 따라가기 힘들어 가끔. 눈앞이 훅 들어와요. 깜빡이 없이 훅 그냥.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아니, 원래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 훅. 네. 주로 좌측 깜빡이를 많이 넣으셨죠 지금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켜면 사람들이 비상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양쪽 다 켜면 직진 깜빡이에요 그냥.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열흘이 돼서 TV에서도 추석 특선 영화를 각 방송마다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요. SBS가 큰 영화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김성원 감독의 터널. 하정우 씨가 터널 지나다 터널이 무너지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장관이, 그렇죠. 네, 지금 누구를 패러디했나 하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보니까 지금 그곳에 가 계신 바로 그분이죠. 네. 그 분한 배우 이름이 누구죠? 김혜숙 씨죠. 김혜숙 씨인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볼 때 똑같았어요. 왜 이랬어요? 하여튼 그때 했던 논법을 그대로 연기하는. 근데 이 영화도 저는 봤네요. 다 보셨을 거야 아마. 검사회전이 이제 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6일부터 검사회전도 봤고, 김성원 감독의 터널이 10월 6일 오후 8시 35분에 방송된다고 하고요. 10월 6일 오후 8시 35분에 김성원 감독의 터널.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2일 방송된 시소. 요것이 이제 그 틴틴5 김동우 씨. 네, 지금 눈이 좀 불편하시죠? 이분의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 저는 이건 못 봤네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작품이고요. 3일에는 강재규 감독의 장수상회. 요 반전이 있는 영화거든요. 박근영 씨가 워낙 그 연기력이 출중하신 분이잖아요.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연극 배우로 탄탄하게 연기력을 쌓으신 분이고 종종 영화에서 예전에 가졌던 기량을 다시 보이시는데요. 요때 장수상회 하고 그랜드파더라는 영화 찍으셨죠. 그게 이제 그랜드파더 같은 경우는
테이큰을 좀 한국화시킨 그런 작품이어서 리암 니슨의 탄생, 뭐 한국의 리암 니슨의 탄생 이런 표현을 좀 들으셨는데 어쨌든 박근영 씨 주연의 장수상해가 3일날 또 방영이 되고 굿바이 싱글이라는 작품 그리고 검사 외전. 굿바이 싱글 누가 주연했죠? 김혜수 마동탁.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왔었죠. 굿바이 싱글이 아주 그렇죠. 굿바이 싱글 김혜수 씨가 아주 유명 배우인데 네, 그렇죠. 임신하면서 느닷없이 임신한 걸 밝히죠. 네, 임신이 아니지만 네, 그 임신서를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랄까 유사 가족, 의사 가족 새로운 딸을 드리는 거죠. 다 큰 청소년인데요. 네, 그런 관계가 설정되면서 펼쳐지는 연예계 얘기 그리고 가족 드라마. 아마 추석에 보시기에 적절한 코미디 영화가 아닌가. 매우 흥미롭게 봤고요. 요 그 작품이 사실은 개봉 당시에 기대 이상으로 흥행을 해서 많이 흥행이 꽤 많이 봤죠. 그렇죠. 연예계 뒷얘기도 또 많이 솔솔찮게 나와서요. 솔찬게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죠. 굿바이 싱글 한 2년 됐는데요. 네, 이 작품도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일에는 검사회전. 네. 누가 주연한 거죠? 강동원이죠. 강동원과 또 검사로 나왔던 분은 누구죠? 황정민이죠. 검사. 황정민. 네. 이게 무척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으로 나왔던 강동원과 그다음에 검사로 있다가 이러저러한 음모에 밀려서 그렇죠. 감옥에 들어온 황정민. 그래서 황정민이 자신의 무죄와 결벽을 주장하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행동대장으로 쓴 걸 강동원. 다 보셨네요. 예전에 그 홍콩 영화 중에 임영동 감독의 감옥 풍운 이런 작품도 연상되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난 2, 3년 동안에 검사 조직 내부의 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거래들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가장 좀 뭐랄까요. 오락성이 강한. 그렇죠. 오락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그런 재미를 많이 강조한. 그렇죠. 그리고 그 픽션인 게 뻔한데. 그렇죠. 픽션인 게 뻔한데 괜히 빠져들어가는. 강동원 씨와 황정민 씨의 티켓 파워가 그 흥행에서 불꽃을 튀겼죠. 그래서 이 검사회전도 꽤나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입니다. 이번에 SBS가 이 검사회전이 검사회전이 2016년 4.13 총선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네. 어이구. 총선 전에서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강동원 씨가 누구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가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 춤을 본따서 4.13 총선 때 몇몇 의원들이 직접 그 춤을 춰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히트를 친 의원이 안양에 있는 민주당 5선 의원인가 6선 의원인 이석현 의원. 이석현 의원이 이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닌데 이석현 의원이 원래 이렇게 적은 친한데 아주 정치적으로 크게 액센트 있는 분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SNS상에서 딱 떴죠. 안양이 지역구가 2개 정도 많죠. 붐바스틱. 붐바스틱 이건데. 이 춤이. 그렇군요. 이 춤 할 때 붐바스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어쨌든 강동원 씨가 그냥 서 있어도 비주얼이 좋은데 춤까지 추니까 멋졌어요. 어쨌든 이번에 터널 검사회전이 큰 영화고요. 아마도 뭐랄까 이렇게 이 취향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몰릴 영화는 장수상의 굿바이 싱글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장수상에는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그리고 이 영화는 뒤가 얘기가 다르거든요. 반전이 있는 작품이어서 끝까지 보셔야 되는 그런. 그럼 이거 스포일링하면 안 돼요. 강지우 감독이 큰 영화를 만들다가 비교적 중저 예산의 영화를 만든 거죠. 굿바이 싱글도 가족들하고 잔잔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청소년들하고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 자녀들하고 요즘에는 가족들이 영화를 같이 안 봐요. 왜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미디어를 거의 퍼스널하게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기 뭐 이런 거로. 예전에는 거실에 TV 한 대 정도였는데 이제 TV가 각 가정마다 뭐 한두 대나 두세 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PC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요새는 뭐 혼밥 혼술 시대라 아하.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이벤트예요.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같이 본다. 그 대단한 이벤트예요. 극장을 가거나 TV 앞에서 모여서 뭘 보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 이례적인 현상. 네. 애들하고도 이렇게 보세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그러는데. 극장 가시죠. 그럼요. 네.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신 거죠. 아니 뭐 화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주로 영화를 화목해 보신다. 화해 가고 이렇게 화목한 집안. 이거는 내가 따라가긴 했는데 재미는 없네요. 그런데 네. 검사회전과 저희 정치쇼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우리 정치쇼 OST가 검사회전 OST입니다. 정치쇼 시그널 뮤직이에요. 아하. 저작권 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내고 한다네요. 예, 안 내고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안 내고 하면 저작권에 끌려가죠. 저작권 안 내면. 요것도 좀 아니 계속 던지다 보면 어디가 더 걸려요. 네. 저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정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고른 영화입니다. 시인의 사랑. 예. 네. 어떤 내용이죠? 시인의 사랑은 시인이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익준이라는 감독 아실 겁니다. 예. 똥파리라는 영화로 전 세계 영화제 한 25개를 휩쓸었었죠. 그래서 독립영화계에 새롭게 샛별로 주목받으면서 그 부상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영화 이후에 이 감독은 배우로 많이 전환했어요. 배우로. 그래요? 네, 양익준 씨가 TV 드라마도 많이 나왔고요. 영화에서도 독립영화를 비롯해서 중저예산 상업영화, 저예산 영화들 뭐 이렇게 많이들 출연하면서 자기 연기력들을 녹록치 않게 보여줘서 이번에 아마 시인의 사랑은 양익준이라는 감독 아닌 배우가 가장 출중한 연기를 선보인 그런 작품으로 손꼽히는 그런 영화라고 보겠습니다. 시인이고요.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새삼 알았는데 시인의 한 달 수입이 한 30만 원? 예. 네. 뭐 그 정도가 아마 모든 시인들의 평균치 수입인 것 같아요. 예.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리고 그 시인을 사랑하고 부양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아내가 있고요. 예. 전혜진 씨가 이 역할을 했었는데 전혜진 씨의 새롭다기보다는 정말 그 숨은 실력의 연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전혜진 씨가 잘 아시다시피 이성균 씨의 부인이죠. 그래서 양익중 전혜진 부부의 그 연기 양상물이 아마 대단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양익준의 새 애인이 나타나죠. 네, 그 새 애인과의 삼각관계 그리고 시를 쓴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욕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모든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 애인이 누군지 이게 요새는 인터넷에 다 나와서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새 애인이 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고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젠더에 대한 젠더의 정치하고 좀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게이 시인의 사랑, 게이 동성애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아내는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불길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무엇 그것이 이제 소년과의 사랑으로 꼭 피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영화가 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정치적으로 반대하지 않고요. 더 얘기를 드리면요. 어쩌면 영화는 조금씩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앞서가는데 그 영화를 얘기하는 제 머리는 앞서가니까 제 머리는 얼마나 앞서가겠어요. 네. 연휴니까 참겠습니다. 추석 연휴니까 그냥 참고 가는 걸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좀 봉착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는 늘 요즘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서정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정치적인 차원의 이야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사랑은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외피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남녀 관계의 사랑이든 동성 간의 사랑이든 어쨌든 사랑의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요 참 뜨거워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페이퍼로는 상당히 분명한 자기 입장을 얘기했는데 막상 청문회 나와서는 기독교 단체들 이런 데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반문해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공직자가 될 리도 없고 될 생각도 없으니까 뭐 저는 얘기하겠죠. 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워낙 그 종교 쪽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까 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견 중에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로 넘어가실까요? 아니면 다음은 영화가 아니고 제가 리드를 왜냐하면 이제 연휴여서 그 연휴가 이번에 열흘 정도 되잖아요. 연휴가 1년 같아요. 네. 그 어디 뭐 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여쭤본다는 걸 연휴 때 방송하죠. 방송 계속 하시는 거죠. 방송 계속 하죠 우리는. 한 번 방송인은 영원한 방송인. 저는 제 묘비에 이렇게 쓸 거예요. 방송인 여기 잠들다. 그럼 마이크 하나 딱 갖다 놓고.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책을 사놓고 약 한 달 전에 펼쳐보지도 않았고요. 이번 연휴 때 보자. 전 이번 연휴 때 그러면서 또 책도 한 3권 골라놨어요. 말씀하시면 그 책도 그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께서 휴가 때 봤던 그 책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요즘에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는 TV 드라마 그 흔히 얘기하는 미드를 한 편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드는데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 제가 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미드가 웨스트 윙입니다. 내가 미국 드라마 해갖고 어마어마할 때 허리케인 엄마 생각했어요.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갖고요 제가. 웨스트 윙이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백악관의 웨스트 집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웨스트 윙. 그렇죠. 보통 집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하는데 우리가 윙을 생각하지만 옆에 본 건물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뭐 그 참모진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웨스트윙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제작된 미국 드라마고요. 그 특히 이 대본을 쓴 사람이 에런 소킨입니다. 그래서 에런 소킨 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뉴스룸 영화 그 뉴스룸의 미드죠 역시 미드 뉴스룸의 연출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요. 현존하는 미국 할리우드의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에런 소킨이고 제가 볼 때는 정치 드라마나 사회 드라마를 가장 잘 쓰는 사람입니다. 미알 최작. 미국 할리우드 최고의 작가 미알 최작. 미알 최작. 오늘 미리 말씀하시죠.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간다는 거. 어쨌든 제가 웨스트윙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이 권력 서열이 꽤 높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유고시, 뭐 부통령의 유고시, 뭐 아마 그 3번째가 아마 하원 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윙 시즌 4쯤에 그 이 대통령 역을 맡은 마틴 신, 그러니까 이 웨스트윙의 대통령이 사실은 병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상정하면서 유고 상황을 설정해서 하원 의장과 그 면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원 의장이 공화당입니다. 이 웨스트윙의 그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고요. 근데 서로 권력 서열을 그 권력서열 3인자쯤과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의 상대당과 얘기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제가 신선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웨스트윙을 볼 때도 이 사람들은 그냥 백악관에 꽂아놔도 내지는 뭐 하원이든 상원이든 어디 해놔도 이 연기자들은 그대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럴 정도로 싱크로율 100% 연기를 하거든요. 대단한 연기력을 선보이는데 다들 어쨌든 그 대화의 그 모습이 계속
그 생각나는 게 요즘 협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판 웨스트윙 같은 영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 거긴 제가 캐스티드 수동태. 캐스티드 되겠다. 예, 캐스티드 할 의향이 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제 DNA니까 정치는. 네. 뭐를 해도 여기 착착착 나오죠. 네. 그 감독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감독이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한쪽 무릎을 딱 굽는 거죠. 아니 제가 뵀을 때는요. 그 웨스트윙 같은 드라마에서 우리 봉도사님이 맡으실 역할은 그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무소속은 아닙니다만 공화당인데 사실 민주당 정책과 같이 동의하고 민주당인데 공화당 정책에 또 동의하고. 네, 그렇죠. 자기적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독보적인 자기 정치라는 정치인 그런 역할 하시면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리베로라 그러죠. 네, 리베로. 위치 없이 뛰는. 네, 그렇죠. 축구 용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웨스트윙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를 정치하시는 분들도 열흘 동안 좀 쉬시면서 시즌 몇 개를 좀 골라서 보시면 한국 정치에 좀 응용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 어떤 협치 구조 상대당과 어떻게 타협하고 뭘 내주고 내가 뭘 받고 이런 등등의 좋은 의미의 거래의 방법도 좀 배울 수 있고요. 고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스탠다드 모범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대선 후보 시절에 SBS 방송에 나와서 대선 후보 국민 면접 여기에 나오셔서 웨스트 윙처럼 청와대 가면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셨구나. 그러면 정치인들은 다 보죠. 근데 보지 않고 천리길을 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다 압니다. 안 보셨군요. 안 봤죠. 말씀하신 걸로 보좌관과의 관계를 웨스트윙처럼 좀 본받고 싶다. 그러니까 격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권위는 다 털고. 제가 웨스트윙에서 그냥 정치와 상관없는 그 에피소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변인이 CJ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굉장히 큰데 어느 날 백악관 그 경호원, 그 경호팀의 팀장이죠. 최근에 NCIS라는 미드에서 대장으로 나온 마크 해몬드인데요. 그 배우가 커요. 근데 이제 대사가 뭐냐면 여자의 대사가 제가 오랜만에 여자가 된 것 같아요였어요. 그래서 제가 키 큰 여자는 키 큰 남자를 만나면 저런 느낌이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그 대사가 여러 가지 함의도 않아요. 있는데 모처럼 가슴이 뛰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군요. 자, 오동진 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해피 추석. 저는 광고 듣고 2부에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 네. 연휴는 뭐예요? 일해야 되는데. 저도 일합니다. 네. 자, 정치와 과학이 만나는 시간. 강원도에서 온 양구 과학 전문 기자 인사하시고요. 네, 강양구입니다. 강원도에서 안 절대 오지 왔다니까요. 않았습니다. 자꾸 그래야죠.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안 온 거 알아요. 네네. 오. 자, 오늘 어떤 얘기? 전기차, 수소차의 미래? 네. 오늘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가솔린차, 가스차, 가솔린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와서 그걸 좀 이렇게 여러 애청자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H2O인가요? 네, 물이 H2O죠. 분화시키면 H가 수소가 나오는 거고. 네네. 그 물을 분화시키면서 수소가 나오면서 거기서 열이 나온다. 네네. 그 에너지를 쓴다. 이것이 바로 수소체 원리. 그리고 수소는 전기처럼 보관이 안 되니 수소의 보관 기법을 찾아내면 인류 에너지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그 정리를 제가 해서 어떻게 그런 거 잘하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었고 환경책을 많이 봐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전기 자동차랑 수소 자동차를 네. 이제 대립해 놓고서 설명을 하는 이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그냥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겠지 당연히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수소차는 수소로 가는 차겠지. 예.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반전 여기서 둘 다 전기로 가는 차예요. 아, 그래요? 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다 원리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우리 버스 중에는 수소차가 많잖아요. 아니죠. 아직 없네? 그건 천연가스차. 천연가스차. 네, 천연가스차. 이런 질문 해줘야 돼. 네. 사람들이 왜 천연가스하고 수소하고 헷갈리거든 네, 또.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차.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기차든 수소차든 원리는 전기자동차다. 예. 그 원리가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요. 예. 그 모터에 달려있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달려가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데 예. 사실 전기자동차든 수소자동차든 원리 자체는 전기자동차랑 똑같다. 그런데 왜 하나는 전기차라고 그러고 하나는 수소차라고 그러느냐.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똑같은 전기 자동차인데 그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전기 자동차라고 그러고 하나는 수소 자동차라고 예. 하는 거죠. 어떻게 원천이 다르냐 하면은 전기 자동차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충전해서 달리는 자동차예요. 예. 전기차는 충전해서 달리는 차. 네, 충전해서 달리는 차. 예. 수소 자동차는 전기차와 달리 그 자동차에 수소 탱크가 달려 있어요. 오, 위험하지 않나 근데? 예?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예. 뭐 폭발, 그러니까 수소 탱크 하면은 흔히 이제 폭발의 위험을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딱 수소 탱크를 들었을 때 느끼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 수소 자동차에는 수소 탱크가 들어있는데, 네, 수소 탱크. 예, 그 수소 탱크에서 나오는 수소가 수소 연료전지라는 곳을 지나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요. 예.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기로 자동차를 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수소 탱크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수소차는 수소 탱크가 있고.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충전 스테이션에서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그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달려가면 되고, 예.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넣어서 예. 그 수소가 자동차에 달려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기를 예. 이용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봉도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수소 자동차파랑 전기 자동차파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예.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소만 곳곳에다 설치하면은 사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전기를 그대로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충전소만 적절히 도로 곳곳에 설치가 된다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용량이 아직 작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기 자동차로도 한 번 충전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250km 정도 나온다 그러죠? 200에서 2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아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한 500km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거. 500km 가까이 근데 되는 한 번 거죠. 충전했을 때 한 200에서 250km 간다. 200에서 250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대 340km, 350에 350km까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한 번 충전해서 부산까지 못 가네. 부산까지는 못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탱크에다가 수소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탱크 용량만 크게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어디든지 있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 자동차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인데 예.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자동차는 한 번 수소를 넣으면 500km 정도로 갈 수 있다 그래요. 부산까지는 쉽게 간다. 부산까지는 쉽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를 설치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솔린이나 경유를 충전하는 주유소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전국 곳곳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수소 인프라를 까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예요. 왜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수소를 만들어내는 싼 방법은 손쉬운 방법은 얼른 생각하면은 아까 수소랑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하면서 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물을 분해하는 거죠. 물을 다시 전기 분해하면 다시 수소랑 산소를 그렇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물은 지천에 널렸으니까 거기서 수소를 얻는 과정은 되게 쉬울 것 아니야라고 딱 지금 애청자분들은 얼핏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려면 방금 봉도사님이 전기 분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천연가스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요. 천연가스가 화학식으로 하면은 CH4거든요.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메탄이에요. 메탄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예요.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기를 분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소 자동차에서는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물만 나오니까 공해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잖아요. 공해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으니까 수소 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친환경 차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어디서 뽑아내냐 하면은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니까 사실은 그 연원을 따져보면 화석연료랑 굉장히 이제 화석연료의 자식인 거죠. 그 수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사용하는 전기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사실은 깨끗한 수소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는 전기 자동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다 석탄 화력 발전소랑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전기잖아요. 그런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기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때는 뭐 미세먼지 같은 거 안 나와요. 그러나 전기를 생산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나오고 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되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전기 자동차가 사용하는 전기도 똑같이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를 맞습니다. 만들어 갖고 전기차를 굴릴 때 진정한 환경에 조응하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원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여쭤보니까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이런 것처럼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있냐 그랬더니 의외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수소자동차를 수입해가지고 막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덴마크에서 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자동차에 관심을 보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강 기자 덴마크는 전기의 상당수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풍력발전의 장점은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고 바람이 안 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전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바람이 약하게 불 때는 전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불 때 전기가 나오면 그 전기의 일부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수소 저장 기술이 생겼나 보죠, 이제. 아니 수소는 그냥 수소만 만들면은 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저기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풍력 발전에 남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만든 수소를 이용해서 그 수소로 수소 자동차를 굴리면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 위에 깨끗한 친환경 자동차를 굴리는 것까지 확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연결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덴마크 같은 곳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자동차에 되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첨단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의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리를 하는 거죠. 이게 태양열로 하면 되잖아요, 또. 예,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생산될 것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전기가 조금 생산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름에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남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저장된 수소를 가지고 평소에는 수소 자동차를 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에서 그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그 수소 연료전지를 크게 키우면은 그게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다시 전기를 그걸로 다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만나가지고는 몇 마디 나눠보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녹색이랑 내가 생각하는 녹색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소프트뱅크도 있었고 손정희 회장도 있었고 제러미 리프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러미 리프킨이 만나고 한 다음에 his ideas different from me.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제러미 리프킨이 낸 책 중에 수소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찍 낸 책이었죠. 그 제러미 리프킨의 수소혁명의 비전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비전인 거예요. 자꾸 태양광,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 전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연중 생산량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연중 생산량이 고르지 못한 그걸 이용해서 수소로 전환을 시켜놓은 다음에 전환해갖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제러미 리프킨의 책을 보고 했던 얘기예요. 그 수소혁명 읽어보셨구나. 수소혁명도 봤고 제러미 리프킨 책은 한 10번씩 다 봤어요. 네. 근데 제러미 리프킨 어디 갔지 요즘? 미국에 살고 있나? 미국에 살고 있죠. 아니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 잠깐 들어온 것 같던데요.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이후로 공감 시대 이후로 책을 안 쓴 것 같은데 또 썼나요? 아니요, 책은 또 안 쓰고 요즘에 계속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 다니고 액션 플랜 하고 있죠. 컨설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제러미 리프킨이 로마시로부터 용역을 받았고 로마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했고 로마를 개발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로마로 휴가 갔다 왔잖아요. 정말이요? 네, 진짜예요. 사람들이 제가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로마. 그리고 제러미 리프킨하고 제가 중국의 훈춘에서 그 세미나 할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무슨 세미나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세미나 하시는데? 한반도를 친환경 패러다이스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그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직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가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한 통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한 나라가 있어요. 북한. 그럼 북한을 친환경 에너지로 쫙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되게 북한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데가 북한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근데 전 세계 학자들한테 관심 갖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이미 3년 전에 찜해놨어. 그래서 북한에다가 남한에서 생산한 풍력 발전기를 남한에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공급을 해주면은 북한의 대관령 같은 곳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곳곳에다가 세우면은 북한의 전력난도 해결을 하면서 또 남쪽에서 만든 풍력 발전기의 소비처도 북한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제3의 경제 모델은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또 있잖아요. 이 전기 에너지를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여유롭게 만들어지는 전기를 갖고 히터류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8,000조. 그것을 남북한이 공동 쉐어하자. 그럴 때 트럼프 너 안 붙여줘. 그러니까 북한의 운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북한의 히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높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이 있습니다. 1위, 북한이 maybe 2위일 것이다.
아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로미 리프킨한테 3년 전에 이메일 보냈어요. 하자. 그럼 내가 구상을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What a great idea. 이런 지니어스 처음 봤다고.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로미 리프킨한테 훈춘. 왜 훈춘인지 아세요? 네. 북한과 제일 가까운 중국의 도시. 그래서 남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훈춘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곳. 제가 이렇게 미래 한 30년으로 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처럼 저는 사기는 안 쳐요. 제가 대단한 분이랑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유 또 저 정봉주 헛소리 하나 보나 헛소리 하는가 보다는데 강양구 기자가 과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휘발유 경유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유행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유행인데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기술이 가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과연 전기차가 수소자동차나 휘발유 자동차를 능가할 만큼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커지려면 배터리가 무거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무거워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무거워지면은 속도를 빨리 못 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배터리 기술과 전기 자동차 그리고 또 뭐 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얼마나 보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수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주유소 같은 인프라가 얼마나 잘 설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중에서 이제 앞으로 21세기 말 한 50년 후 100년 후가 되면 아니요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배터리 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근데 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을 한다 그러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라. 우리는 미래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에 신경을 쓰는 것을 놓고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수소자동차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에서 시사하면 진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트렌드였다가 이제는 정봉주처럼 재밌게 하는 것이 트렌드로 바뀌어가듯이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너는 어쨌든 과학이 정치를 만나는 거니까 저는 좀 이런 교양을 정치인들이 don't worry 200명의 정치인보다 1명의 정봉주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휴먼 리드가 부른 Together in Electric Dreams. 자 전기 꿈속에서 우리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 인사하시고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Have a nice weekend. 새로운 딸을 드리는 거죠. 다 큰 청소년인데요. 그런 관계가 설정되면서 펼쳐지는 연예계 얘기 그리고 가족 드라마. 아마 추석에 보시기에 적절한 코미디 영화가 아닌가. 매우 흥미롭게 봤고요. 요 그 작품이 사실은 개봉 당시에 기대 이상으로 흥행을 해서 많이 흥행이 꽤 많이 봤죠. 그렇죠. 연예계 뒷얘기도 또 많이 솔솔찮게 나와서요. 솔찬게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굿바이 싱글 한 2년 됐는데요. 이 작품도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일에는 검사회전. 누가 주연한 거죠? 강동원이죠. 강동원과 또 검사로 나왔던 분은 누구죠? 황정민이죠. 검사. 황정민. 이게 무척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으로 나왔던 강동원과 그다음에 검사로 있다가 이러저러한 음모에 밀려서 감옥에 들어온 황정민. 그래서 황정민이 자신의 무죄와 결벽을 주장하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행동대장으로 행동대원으로 쓴 걸 강동원. 다 보셨네요. 예전에 그 홍콩 영화 중에 임영동 감독의 감옥 풍운 이런 작품들이 연상되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난 2, 3년 동안에 검사 조직 내부의 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거래들 그리고 불의 뭐 예. 이런 것들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가장 좀 뭐랄까요? 오락성이 강한. 그렇죠. 예. 오락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그런 재미를 많이 강조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픽션인 게 뻔한데. 그렇죠. 픽션인 게 뻔한데 괜히 빠져들어가는. 네. 아하. 강동원 씨와 황정민 씨의 티켓 파워가 그 흥행에서 불꽃을 튀겼죠. 그래서 이 검사회전도 꽤나 흥행에 성공했던 예. 작품입니다. 이번에 이 SBS가 검사회전이 네. 검사회전이 2016년 4.13 총선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네. 어이구. 예, 총선 전에서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네. 강동원 씨가 누구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네. 선거운동 가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네. 그 춤을 본따서 4.13 총선 때 몇몇 의원들이 아하. 직접 그 춤을 춰요. 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히트를 친 의원이 안양에 있는 민주당 5선 의원인가 6선 의원인 이석현 의원. 이석현 의원이 이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닌데 이석현 의원이 원래 이렇게 네. 적은 친한데 네. 아주 정치적으로 크게 액센트 있는 분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SNS상에서 딱 떴죠. 안양이 지역구가 2개 정도 많아요. 많죠. 붐바스틱. 네. 붐바스틱 이건데 이 춤이. 그렇군요. 네, 네. 이 춤 할 때 붐바스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어쨌든 강동원 씨가 그냥 서 있어도 비주얼이 좋은데 춤까지 추니까 멋졌어요. 어쨌든 이번에 터널 검사회전이 큰 영화고요. 예. 아마도 뭐랄까 이렇게 이 취향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몰릴 영화는 장수상의 굿바이 싱글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장수상에는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그리고 이 영화는 뒤가 얘기가 다르거든요. 반전이 있는 작품이어서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스포일링하면 안 돼요. 강지우 감독이 큰 영화를 만들다가 비교적 중저 예산의 영화를 만든 거죠. 굿바이 싱글도 가족들하고 잔잔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청소년들하고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 자녀들하고 요즘에는 가족들이 영화를 같이 안 봐요. 왜요?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미디어를 거의 퍼스널하게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기 뭐 이런 거로. 예전에는 거실에 TV 한 대 정도였는데 이제 TV가 각 가정마다 뭐 한두 대나 두세 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요. 네, 그리고 PC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요새는 뭐 혼밥 혼술 시대라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이벤트예요.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같이 본다. 그 대단한 이벤트예요. 극장을 가거나 TV 앞에서 모여서 뭘 보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 이례적인 현상. 네. 애들하고도 이렇게 보세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그러는데. 극장 가시죠. 그럼요. 네.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신 거죠. 아니 뭐 화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주로 영화를 화목해 보신다. 화해 가고 목요일에 화목한 집안. 이거는 내가 따라가긴 했는데 재미는 없네요. 그런데 검사회전과 저희 정치쇼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우리 정치쇼 OST가 검사회전 OST입니다. 정치쇼 시그널 뮤직이에요. 저작권 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내고 한대네요. 안 내고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안 내고 하면 저작권에 끌려가죠. 저작권 안 내면. 요것도 좀 아니 계속 던지다 보면 어디가 더 걸려요. 저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정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고른 영화입니다. 시인의 사랑. 어떤 내용이죠? 시인의 사랑은 시인의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늘은 더 좋아요. 왜? 해피 추석이 눈앞이니까. 그리고 쫙 연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늦더위 때문에 벌초하시는 분들 혹은 성명하시는 분들 늦더위 때문에 말벌이 기승이다. 말벌이 나무에 집을 짓는 것들도 있고 땅 속에 집을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서 말벌떼를 만난다. 정말 위험합니다. 일반 벌에
독이 600배 수준 위험합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벌 만났다 30-40m 일단 뛰세요. 혹은 산에 올라가실 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F킬러 갖고 올라가시면 도움됩니다. 자, 사고 안 나도록 제가 봉 전문가예요. 벌 전문가 정봉주.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귀향하실 때 안전운전, 졸음 따위는 없애주는 정봉재 정치쇼 103.5MHz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자, 영화에도 연휴에 가장 가까이 할 게 영화죠.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덩치는 영화 평론가 싹. 그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퍼지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그 리듬 그대로 저한테. 덩치는 영화 평론가 아싸가부터 이게 그래야 돼요. 그거 안 붙이는데? 그 짝퉁. 네, 연휴 시작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예전에 대목 기간이 항상 이렇게 추석 아니면 설날이었거든요. 올해도 많은 작품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작품 위주로 아무래도 극장가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도배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 네, 킹스맨이 아무래도 많은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영화도. 킹스맨 영화 나고 좀 깜짝 놀랐어. 제 영화인 줄 알고. 왜요? 따라가기 힘들어 가끔. 눈앞이 훅 들어와요. 깜빡이 없이 훅 그냥.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아니, 원래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 훅. 네. 주로 좌측 깜빡이를 많이 넣으셨죠 지금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켜면 사람들이 비상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양쪽 다 켜면 직진 깜빡이에요 그냥.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열흘이 돼서 TV에서도 추석 특선 영화를 각 방송마다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요. SBS가 큰 영화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김성원 감독의 터널. 하정우 씨가 터널 지나다 터널이 무너지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장관이 그렇죠. 네, 지금 누구를 패러디했나 하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보니까 지금 그곳에 가 계신 바로 그분이죠. 네. 그 분한 배우 이름이 누구죠? 김혜숙 씨죠. 김혜숙 씨인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볼 때 똑같았어요. 나한테 왜 이랬어요. 하여튼 그때 했던 논법을 그대로 연기하는. 근데 이 영화도 저는 봤네요. 다 보셨을 거야 아마. 검사회전이 이제 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6일부터 검사회전도 봤고 김성원 감독의 터널이 10월 6일 오후 8시 35분에 방송된다고 하고요. 10월 6일 오후 8시 35분에 김성원 감독의 터널.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2일 방송된 시소. 요것이 이제 그 틴틴5 김동우 씨. 네, 지금 눈이 좀 불편하시죠? 이분의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 저는 이건 못 봤네요. 다큐멘터리. 이 작품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작품이고요. 3일에는 강재규 감독의 장수상회. 요 반전이 있는 영화거든요. 박근영 씨가 워낙 그 연기력이 출중하신 분이잖아요.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연극 배우로 탄탄하게 연기력을 쌓으신 분이고 종종 영화에서 예전에 가졌던 기량을 다시 보이시는데요. 요때 장수상회하고 그랜드파더라는 영화 찍으셨죠. 그게 이제 그랜드파더 같은 경우는 테이큰을 좀 한국화시킨 그런 작품이어서 리암 니슨의 탄생, 한국의 리암 니슨의 탄생 이런 표현을 좀 들으셨는데 어쨌든 박근영 씨 주연의 장수상회가 3일날 또 방영이 되고 굿바이 싱글이라는 작품, 그리고 검사외전. 굿바이 싱글 누가 주연했죠? 김혜수, 마동탁. 맞아요. 이렇게 나왔었죠. 굿바이 싱글이 아주 그렇죠. 굿바이 싱글 김혜수 씨가 아주 유명 배우인데 그렇죠. 임신하면서 느닷없이 임신한 걸 밝히죠. 네, 임신이 아니지만 그 임신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사 가족, 의사 가족. 시인이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익준이라는 감독 아실 겁니다. 똥파리라는 영화로 전 세계 영화제 한 25개를 휩쓸었었죠. 그래서 독립영화계에 새롭게 샛별로 주목받으면서
그 부상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영화 이후에 이 감독은 배우로 많이 전환했어요. 배우로. 그래요? 네, 양익준 씨가 TV 드라마도 많이 나왔고요. 영화에서도 독립영화를 비롯해서 중저예산 상업영화, 저예산 예. 영화들 뭐 이렇게 많이들 출연하면서 자기 연기력들을 녹록치 않게 보여줘서 이번에 아마 시인의 사랑은 양익준이라는 감독 아닌 배우가 가장 출중한 연기를 선보인 그런 작품으로 손꼽히는 그런 영화라고 보겠습니다. 시인이고요.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새삼 알았는데 시인의 한 달 수입이 한 30만 원? 예. 네. 뭐 그 정도가 아마 모든 시인들의 평균치 수입인 것 같아요. 예.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리고 그 시인을 사랑하고 부양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아내가 있고요. 예. 전혜진 씨가 이 역할을 했었는데 전혜진 씨의 새롭다기보다는 정말 그 숨은 실력의 연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전혜진 씨가 잘 아시다시피 이성균 씨의 부인이죠. 그래서 예. 양익중 전혜진 부부의 그 연기 양상물이 아마 그 대단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양익준의 새 애인이 나타나죠. 네, 그 새 애인과의 삼각관계 그리고 시를 쓴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욕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예. 모든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새 애인이 누군지 이게 요새는 네, 인터넷에 다 나와서 예.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새 애인이 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고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젠더에 대한 젠더의 정치학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게이 시인의 사랑. 예, 게이 동성애 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좌절하고 어려움 겪고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아내는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불길이 필요하잖아요. 예. 자신의